되면 그게 내 것이냐 아니냐 이거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작은 완전히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전혀 실제로 그린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뭐 미술의 역사에서 이 위장 논란은 동서고금을 만들어가 너무너무 많고요. 최근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그 미술의 거장분들의 어떤 위작이 있고, 가장 최근엔 지금 청정자 씨의 그런 것이잖아요. 그 재밌는 것은 본인은 내게 아니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아니 실제로 해당 그림의 그 원 저자가 이건 내가 안 그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거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그러니까 워낙 한 저자가 많은 그림을 비슷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그림이라는지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논란을 떠나서 미술 분야가 됐건 인문사회 이공계 분야가 됐건 어쨌든 누구가 진정한 그 해당 결과물의 저자가 되어야 하는 문제는 과연 어떤 요소를 충족시킬 때 저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가질까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연구윤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 연구의 산출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 프로세스나 그 최종적인 리절트에서 이 인테그리티, 이 정직성과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데이터나 그 프로세스 과정에 그 저자의 자격을 받을 만큼의 충분한 기여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연구 윤리 문화의 확립과 관련해서 관행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동안 황우석 사태를 겪은 이후에 10년 동안에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의 문화는 빠른 속도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진 수준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10여 년 가까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부분이, 항상 무슨 문제가 터져서 관련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본인한테 다가온 위기상, 본인한테 다가온 불편한 사항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 관행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치인들도 관행했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변호사들의 어떤 그 수임료에 관한 것도 전관 예우라는 것도 얘기해서 관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관행 문화가 우리들의 앞으로의 선진국으로의 그 도약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의 정립, 그리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제 관행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연구윤리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최근에 이제 BK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 기술을 아마 필수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IRB 나왔습니다만은 IRB에서는 특히 그 인간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근 2년에 연구윤리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을 제출해야 일종의 그 IRB 심의의 기본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BK 사업에서도 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 이수에 대한 리ኳ이먼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미국에서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시티 프로그램의 한국 버전을 이용하고 계신 이제 한국 버전을 이제 주관하고 계신 우리 최재민 교수님 와 계십니다만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연구윤리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시티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몇 가지 연구윤리의 중요한 그 테마, 현재 미국에서는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미국 사회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뭐 저작권의 문제랄지 실험실 문화랄지 그다음에 연구 지지성 문제랄지 또는 공동 연구의 문제랄지 또 인간 대상 연구나 동물 실험 연구에 이런 토픽을 다루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보는 것처럼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여기 행간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보다 더 필요한 한국적인 연구 문화의 일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인력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모든 대학은 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에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서 자체 연구인력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대학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KIRD라고 합니다. 아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인력개발원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온라인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제 개발했는데, 특히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공하는 이 찾아가는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전국 각 대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문 강사분이 가가지고, 근데 대개 보통 뭐 길게는 4시간 또는 2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우리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윤리 교육의 현황을 보시니까 외부의 연구윤리 전문가를 활용한 특강 형태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최근 작년부터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나 공동 연구자분들은 연구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적어도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교육부가 지정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되는데, 현재 교육부의 지정 프로그램은 그 KIRD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연구윤리 교육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문사회학 분야의 연구자와 그 다음에 이공 분야의 연구자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KIRD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나 연구비 관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일종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여기 되면 연구원 대상, 그 다음에 연구윤리 실무자 대상, 연구윤리 전문 강사 연구노트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올수록 연구의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니드를 많이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몰라가지고 각 대학이나 연구자분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중에 이공계 책임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인데, 이게 작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공동 연구자들도 반드시 이것을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이제 교육부 연구재단의 그 지원을 받아서 TRD가 운영하고 이것은 지금 그 KCI의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윤리 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요 두 사이트를 와서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술지에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논문을 만들었으면 정식으로 투고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내 글 속에 출처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빠뜨려 가지고 혹시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10년 이상의 그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 결과물 플러스 그 학술지 등재 후보지와 등재지에 수록되어 있는 100만 건, 110만 건 정도가 넘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든 간에 적어도 이게 연구 재단에서 관리하는
등재 후보지와 등재지 이상의 수록되어 있는 논문 중에 최근으로부터 10년, 11년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출처 표시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은 이 검색 프로그램이 빨갛게 이 부분은 어느 학술지에 누가 쓴 몇 년도에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하고 일치되니까 이렇게 유사율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웹툰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정보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서는 좀 가서 적극 활용하시게 되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많은 이제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 또 검증을 해보도 하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표절과 관련해서 이제 돼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차 문헌을 참고하긴 했지만 해당 문헌으로부터 내용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고 표현도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경우에 인용 출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재인용 출처 표시는 어떤 방법이 옳은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의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표절을 플레이저리즘 오브 세컨더리 소스라고 해서 했고, 저는 이제 이거 2차 문헌 표절이라고 이걸로 옮겨서 소개도 하고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내 논문에서 이 원문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출처 표시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세요. 자, 그래서 2차 문헌 표절이 발생하게 되는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연구자 홍길동인 내가 필요하는 이 부분을 이번만큼 옮겨왔는데요. 이 부분을 실은 원문을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이 원문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이 세컨더리 소스에서 봤어요. 그 세컨더리 소스에서 봐가지고 여기다 옮기면 가장 정확하고도 이상적인 출처 표시 방법은 원문을 밝혀주고 이 원문을 인용했던 2차 문헌의 사지사항을 밝혀주면서 여기서 재인용 이렇게 해야만이 옳습니다. 그런데 2차 문헌 표절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내용을 싹 빠뜨리고 원문에 대한 출처 표시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글을 읽는 홍길동의 이 부분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그 해당되는 서지사항의 출처를 보게 되면 홍길동이가 원문을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옮겼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그것은 뭐냐, 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은 어떤 거냐, 2차 문헌 원문을 맨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기여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문과 2차 문헌을 반드시 표시해야 될 경우는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 인용했던 사람이 기여도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고전의 히라 라틴어를 전혀 읽을 줄 모르는데 내가 글 읽다 보니까 그 라틴어를 먼저 우리말로 옮기고 거기다가 해석을 달아가지고 썼던 누군가의 그 문헌을 보고 그 부분이 내가 필요해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밝혀주고 내가 하면 내가 바로 라틴어를 직접 읽고 거기다가 했다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그 아직도 그 신비스러운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그 과거 유신 체제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어, 프랑스어 등 많은 그 원어에 대한 출처표가 다 돼 있는데 그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바에는 그 사람은 한국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있다? 표절의 문제는 정직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지적 재산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이 글 하나 쓸 때도 이 글 문장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연구자의 얼마만큼의 지적인 이 창작의 고통 또는 그 과정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크레딧을 줘서 인정하고 하자. 그래야
내가 어렵게 산출한 결과물도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도 정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학문이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2차 문헌의 올바른 그 재인용 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문을